저는 이번 주에 구독자분들께 가장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대선 전까지 올해 증시나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미국의 백악관과 또 연준과 재무부가 충격을 방어하고 부양을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를 느낀 신호가 이번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얘기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위기는 없다, 충격은 막아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미국 경제를 그동안 지탱하던 강하다고 했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서비스업인데, 왜냐면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니까 제조업이 좀 부진하더라도 아래쪽에, 위에 서비스업은 강력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요게 처음으로 이번 주 들어서 위축, 둔화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서비스업, 제조업이 동시에 위축 국면으로 진입한 건 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하지 않고 이렇게 위축되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 소비가 워낙 강력하고 서비스업이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 위축 우려가 점점 또 커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글 검색에도 갑자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검색이 2022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나 연준이나 재무부가 모를 리가 없죠. 올해 대선도 있는데 경제 망가지거나 충격 오거나 증시 충격 오면 안 되거든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온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장표가 요 장표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위기 방어 부양 프로젝트가 가동됐는데 약간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유동성 부양 그리고 금리 안정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연준이 요걸 발표했죠. 그동안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왔었는데 6월 1일부터 그 속도를 줄이겠다. 돈 푸는 거에 반대인 돈 거두기가 양적 긴축인데 그 속도를 줄이겠다. 즉 유동성 말라가는 거를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보면요. 자, 일단은 이 그래프가 막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연준이 막 돈을 풀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돈 풀기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연준이 막 찍어내면서 풀었고, 이걸 어려운 말로 QE,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거두고 있었습니다. QT라 그래가지고 양적 긴축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문제가 되니까, 왜 문제가 되나요? 유동성이 좀 고갈되고 지금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기관들도 돈이 없다고 막 하니까 좀 돈이 일시적으로 말라갈 수 있으니까 속도를 늦춰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좀 천천히 돈을 거둘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시장은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거죠. 제가 매달 내던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80만 원만 내라고 해도 사실상 내는 돈이 줄어드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저한테는 숨통이 트이고 유동성이 트이는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천천히 거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저한테 600만 원씩 뺏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250만 원만 뺏어갈게,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 충격을 최소화할게, 약간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요 그래프가, 회색 그래프가 기관들의 이 유동성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 경고가 나왔던 게, 야, 이제 기관들이 고금리 때문에 돈이 말라간다, 이거 5월 6월 되면은 충격이 올 수 있다, 이게 기관들의 초과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연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걱정 마라, 지금 내가 유동성 충격 방어해 줄게, 그 목적으로 속도를 좀 늦춰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6월부터 긴축 속도 늦출게요 라고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인한 어떠한 충격도 나는 방어할 거야, 뭐 금융시장에 오는 충격을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 뭐 급등하고 이런 우려도 해소해 줄게, 이렇게 하나 풀어줬고요. 두 번째가 이것도 막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같이 잠깐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리면,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비관론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야, 지금 미국이 국채를 이렇게 찍는데 막 재무부에서 채권을 막 찍어내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급등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했었는데, 이제 재무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앞으로 향후 몇 분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대선을 앞두고 딱 몇 분기 동안은 채권 규모를 더 늘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로 끼워 맞춰진 건지 모르겠지만 딱 지금부터 몇 분기만 금리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가을 겨울 넘어가는 11월에 있으니까 올 여름 가을 겨울 이때까지는 동결하겠다, 국채 굳이 더 안 늘리겠다,
내년엔 다시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면 늘릴 건데 대선 전까지는 내가 국채를 많이 찍어내는 속도를 좀 줄여볼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국채를 막 찍어내면 시장에 국채 막 채권이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금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올라가면 난리 나잖아요. 미국 금리 안 그래도 높아서 난리인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재무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 규모를 더 늘리지 않고 동결하겠다. 몇 분기 동안만. 그래서 대선 전에 금리가 더 올라가서 문제 생기는 거 막겠다라고 선전포고한 셈이고요. 오른쪽에 이건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무려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에 재무부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채권도 사드릴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막 고금리고 채권 사줄 사람이 없다. 요즘 막 그러잖아요. 막 보시면 중국이 미국채를 안 사주고 지금 일본도 미국채를 사줄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문제가 되고 막 미국 터진다. 큰일 났다 하는데 이제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재무부가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가진 돈 들여가지고 국채를 사드릴게.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즉 7월까지 그러니까 5월 29일부터 7월까지 지금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가 누르는 역할을 어떻게든 해볼게. 결국은 이것도 금리 진정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정말로 대놓고 그냥 금리 누르겠다, 못 올라가게 누르겠다를 지금 막 대놓고 막 계속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신호를 노골적으로 주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금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막아버리겠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대선 전까지. 그래서 지금 연준도 긴축 속도 늦출게. 그리고 재무부도 우리 채권 천천히 찍으면서 문제 안 생기게 할게. 쉽게 말하면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 올라가지 않게 할게. 그리고 백악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중동 얘기 좀 들어갔지만 조용히 물밑에서 지금 사우디랑 막판 딜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껏 금리 눌러놨더니 막 중동에서 전쟁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또 튀어 오르잖아요. 뭐 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지금 조용히 국방부 장관 막 몇 번씩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도 보내고 사우디도 보내고 해가지고 야, 좀 제발 올해만 참아라. 너네들 참아. 해가지고 원하는 거 들어줄게 해서 뭐 사우디랑도 협정하고 이스라엘도 압박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내로 요거 발표된다는 기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가도 지금 진정되고 있고 좀 요즘 좀 중동 얘기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눌러 놓으려는 의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사도 보시면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바이든 행정부가 급해졌다. 가지고 지금 전쟁 전에 이제 정상화시키고 뭐 휴전도 이끌어내고 그래서 평화의 중재자라는 이미지와 실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 바이든의 목표다. 뭐 뜻대로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엄청나게 이제 힘으로 찍어 누르고 막 외교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동 내 영향력을 확대 중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지금 사우디한테도 야, 너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이 대가로 너네들 무기도 주고 우리가 안보 지켜줄게 한다는 얘기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딜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힘겨운 재선 싸움을 벌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긴박함이 묻어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노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하나요? 중동이 진정돼야 유가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준, 재무부, 백악관 3인방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경제 충격을 막고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 물가 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역시 경제가 무너지면 대선에서 필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대선 대비해서 주요 경제통 참모진을 강화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물갈이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딱 미국 대선이 6개월 남았는데 오늘 여론조사 했을 때도 트럼프가 또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데 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경제 살리기, 충격, 경제 증시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경제도 무너지는 거 막아야 되고 증시도 무너지는 거 막아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해서 폴리코노미, 정치랑 경제랑 이제 영향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폴리코노미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돈을 푸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뭐 개인적인 의견도 녹아 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팩트 위주로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조용히 그동안은 물가랑 이런 거 잡는다고 물가 이 M2 통화량입니다. 미국 통화량을 2022년 이후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눌러놨었는데
그게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3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이 그래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통화량 M2라고 하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통화량을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가 겨우 눌렀는데 이제 다시 플러스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코로나 이전 추세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러기엔 택도 없이 많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화폐 가치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에 물가가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백악관하고 연준하고 재무부는 내년은 모르겠고 올해는 경기 부양하고 돈 우회적으로 풀어서 증시 부양하고 경제 부양해서 경제 살려가지고 대선 되자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행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건 팩트입니다. 해석이 다르실 수 있는데 제가 느껴졌을 때는 가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마치 짠듯이 6월 1일부터 몇 개월 동안 긴축 속도도 늦춰주고 5월 말부터 7월까지 금리도 눌러준다 그러고 중동도 안정적으로 그동안 전쟁 뭐 얘기 터지는 거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이제 확 안정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막판 협상 중 몇 주 안에 발표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의 모든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현재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충격 방지 3종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대선 전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간다. 그래서 올해 지금 증시가 뭐 4, 5월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5월 정도도 그래도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라든지 부양책 기대감은 좀 긍정적으로 증시에 작용하지 않을까.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보다는 그냥 떨어지면 산다, 아니면 그냥 들고 있는다 라는 전략으로 올해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얼마든지 반론도 달아주시면 또 다음에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